점점 큰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책을 읽다 보면 경제적인 얘기는 한 10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경제 위기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위기들은 제가 그래서 대충 한 20년 정도, 30년, 2, 30년 정도의 것들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찾아보면 숨어 있는 것들도 있는 게, 기억나시죠? 동아시아 외환위기, 태국부터 시작했던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IMF 사태로 더 많이 알려졌던 1997년도 외환위기였죠. 이게 동아시아 쪽에서 외환이 부족해서 발발됐던 경제 위기였고요. 그 다음 러시아 재정위기, 이게 두 가지가 나요. 재정위기, 한 국가의 재정위기 중에서 그 재정위기는 뭐냐면 나는 외국에서 빌린 빚을 못 갚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또는 이자를 못 갚겠어, 이런 건데, 이 모라토리엄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디폴트라는 얘기 있는데, 모라토리엄은 뭐냐면, 야, 이거 내년까지가 올해까지 갚아야 되는데 조금 유예를 해줘. 뒤로 한 1년이나 2년 유예해줘. 내가 계속 갚을게. 안 갚을 거 아니야. 유예해줘. 이게 모라토리엄이거든. 모라토리엄인데, 아니면 디폴트는 뭐냐면, 야, 우리는 아무리 그걸 늦춰주든 깎아주든 못해. 그러면 우리 러시아에게 빚을 내줬던 그런 국가들은 같이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닷컴 버블을 아시죠? 2000년도 초반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정보통신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쪽 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거품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상당히 올라갔다가 푹 가라앉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새롬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9.11 테러 기억나시죠? 그때 막 쌍둥이 빌딩에서 막 연기 나고, 펜타곤 거기에 이제 떨어져 있고, 비행기 떨어져 있고 막 그랬는데, 9.11 테러 2001년도에 있었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2007년, 이거 서브프라임은 실질적으로 신용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사고 나서 그 주택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빚을 내주겠다라는 거지. 그게 불거져서 터진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연관돼 있지만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일어나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건들이고, 그 유럽 국가에서 그리스, 많이 알잖아요.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런 부도가 나지 않아? 이게 대부분 이게 공동체로서 유럽 공동체 하나로 뭉쳐지면서 경제권을 한 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2010년도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메르스 기억나시죠?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낙타고기를 먹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붙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때 메르스 때도. 중국 증시 폭락, 이것도 중국 증시가 그때는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했던 중국이 이게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게 돼. 이것도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영국 브렉시트라고 EU에서 우리 나오겠어 라고 투표해.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 그 나중에 나온 얘기는 투표해서 이게 안 될 줄 알았대. 부결될 줄 알았대. 근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2020년도에 단행을 하게 돼서 EU에서 나오게 됐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어마어마하게 이거 신문에 나왔던 거죠, 저것도. 그리고 가상화폐 붕괴 2018년에 있었던 거고요. 터키도 그렇죠. 터키 그래서 외환부채 위기가 2018년에 일어난 터키고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코로나19 위기는 아시죠? 2020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가고, 그 코로나 위기에 재정 지출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지원들을 하고. 그래서 돈을 풀어줬더니 돈이 너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 굉장히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된 거, 고금리 상황이 된 거고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장 낮은 하단이 0.5였고 지금이 3.5였죠. 7배 정도로 올라갔고, 미국은 0.25인데 가장 높은 게 0.5, 지금은 5.25에서 5.5까지가 올라갔던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거 22년인데 벌써 22년이에요. 오늘 지금 2024년 2년 전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중동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계속 여기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계속 분쟁이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 저렇게 경제 위기가 계속 오는데 이렇게 보면 2, 30년을 되짚어 봤을 때 한 열 몇 가지의 위기들이 있었는데 뭐 중복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텀을 두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저런 위기들을 사실 보면 되게 이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저런 위기들은 사실 인명의 손실을 가지고 오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투자와 연결시키는 건 사실 적절치는 않다고 보지만 그것을 좀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저런 시기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럼 투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일반적으로는 지금 제 생각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되게 좋다. 안전자산이라는 것들은 내가 투자한 것들은 적어도 이게 망하진 않아 라는 것들의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ETF 중에서도 S&P 500 같은 경우 왜냐하면 S&P 500은 그 500개 기업에서 실적이 떨어지면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렇게 S&P 500이라든지 국채를 산다든지 국채는 원금이 보장이 되고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전자산을 투자하고 절대 망할 수 없는 것들을 위주로 그리고 금리가 좀 낮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이 좀 낮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투자하다가 중간중간에 어떤 상황이 오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제에 타격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는 실제로 위기가 오면 자산이 어떻게 돼? 붕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산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때 이런 자금들을 그 평상시에 모아뒀던 자금들 가지고 하락했던 자산들을 구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라면 그렇게 많은 욕심을 내지 않으면 그래도 이익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